고성 씨, 안마의자 추천 좀. 제가 모델인 휴테크를 지극히 개인적이군요. 지극히 기술적입니다만 음악으로 마사지를 받는 뮤직싱크, 몸속까지 풀어주는 음파진동 조정밀 H-벨에스 압도적 기술을 경험하다. 휴테크. Hello, Michelle. 또 한 번 세상의 기준이 되다. 길을 만들다. 현대 엘리베이터. 추석 선물 뭐 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동원 선물 세트가 있으니까요. 이번 추석에도 동원 선물 세트와 함께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동원 선물 세트. 우리의 주식이 빵이나 스프였다면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찰기 있는 밥, 기름기 있는 고기, 고춧가루 팍팍 들어간 것들, 오늘은 요거 매운 갈비 찜구로요 국밥. 우리의 주식은 주로 씻기 힘든 흔적을 남기죠. 그래서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4단 직수 입체 물살의 강력한 힘으로 오목한 밥그릇도 빈틈없이 세척하고, 한국형 맞춤 코스로 밥풀, 기름기, 고춧가루까지 깨끗하게, 게다가 고온의 직수로 99.999% 살균까지. 물 한 방울 안 남았네. 식기세척기에 바라던 모든 것,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설거지 굿바이. 윌리엄, 우유 마시자. 아빠 우유 주세요. 맛있다. 그렇게 좋아? 치즈푸스까지 1등급 나 100%. 서울우유. 짜장아! 짜장아! 치킨아! 간절히 원해왔던 짜장과 치킨의 기다리던 만남. 너무 맛있네.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짜파. 짜파 치킨! 중국집에는 없어. 엄마, 뭐 여기까지 송편을 보냈어요. 지금 먹고 있지. 아, 나도 뭐 하나 보냈어. 바디 프렌드. 바디 프렌드죠? 10년 더 건강하게 바디 프렌드. 시원하죠? 제가 좋은 거 하나 보냈어요. 기가 막힌 거 보냈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태풍도 아주 큰 게 2개가 지나갔죠. 우리 부산 시민들 시름이 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 좀 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 상황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부산시의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분과 함께 정치권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윤경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윤경입니다. 이어서 김소정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이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소정입니다. 계속해서 박재욱 신라대 공공인지학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경근 경성대 윤리교육학과 교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각 당의 속사정,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당대표가 새로운 당대표가 되면서 새로운 뭔가를 지금 꾸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당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강윤경 대변인님.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이낙연 신임 대표가 선출이 되셨습니다. 언론에서는 많이들 이렇게 흥행이 실패했다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언택트, 서로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 전당대회에 비해서 한 10%가량 대의원들 참여율도 높아졌고 그리고 권리당원들 이제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들의 참여율도 10%가량 높아졌습니다. 그게 어떤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 당원들의 민심을 반영해서 우리 이낙연 대표가 60%가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이후로 인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란다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일 잘하시는 후보가 이낙연 신임 대표로 선출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여러 가지 함화평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당원들의 참여도 그렇고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참여도가 높았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조경민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는 뭐 흥행보다 중요한 게 내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자기까지 내다보시는 분이 당대표를 맡았으니까 잘해 나가시려고 가일적 노력을 하실 거다 해서 아마 국민들도 기대감이 높지 않는가 그리 보고 있습니다. 네, 박지혁 교수님 뭐 바로 한번 여쭐까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두 대표 위원장이 만나서 회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민생의 지원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죠.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그 정당 분포가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새로운 어떤 그 상황이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는 엄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협치를 위한 새로운 모델, 새로운 가치관 그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뭐 첨예하게 두 분이 이제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부산시당 여야에 얘기하기 전에 뭐 덕담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 대표가 새롭게 선출됐는데 김소정 대변인님. 예, 이낙연 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신 분이시고, 예.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께서 그 현 정부에 이제 동일시하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아주 엄중한 그런 대처가 많이 필요한데 저희 당에서도 이낙연 대표와 그런 협치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네. 그래요. 자,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 김소정 대변인의 말이었고요. 자, 국민의힘 속사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전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꾸고 이제 색깔을 어떤 걸로 바꾸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뭔가 좀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여쭤볼까요? 국민의힘 입장. 네, 저희가 2월 17일에 미래통합당에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참패로 인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씻어내고 우리 국민의 힘을 모아서 국민들이 이제 주역이 되는 그런 국가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라는 그런 가멸찬 그런 의도에서 이제 국민의 힘으로 당명을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 당에서는 뭐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그 토대로 한 정강 정책에다가 이게 추가로 그 경제 민주화, 그리고 한국형 기본소득제, 그리고 뭐 사회 양극화의 해소라는 점을 저희 정강 정책에 이제 추가로 이제 포함을 시켜서 네. 중도를 아우르는 그런 정당으로 좀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중간으로 가려는 노력이 좀 돋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박지욱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거기다 좀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상당히 우리 한국 사회가 큰 변화를 지금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정책적인 어떤 계속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들 앞으로 그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시스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지속되지 이게 큰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지금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좀 고민하는 모습들이 조금 아쉽다. 막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뭔가 선제적인 상징성은 있지만 그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조금 더 뭔가 공부하는 모습도 필요하겠다라는 지적. 조경민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낙연 대표에 대한 기대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그 상식성을 강조하는 그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낸다든지 또는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정책으로 먼저 내세운다든지 하는 거는 대단히 좋은 게 아니냐.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왜 100명이 넘는 그런 분들이 정치인으로 국민의 대표로 왔는데 왜 스스로 해결을 못하지 하는 얘기가 없잖아 있었지만 네네. 막상 김종인 대표를
초빙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까 우리 박 교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좀 두 대표가 국민 앞에서 협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하는 좀 기대를 좀 더 많이 가져봅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낙연 당대표도 그렇고 서로 만났을 때 굉장히 좀 겸손한 모습 그리고 서로 이렇게 뭔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보면서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중도로 점점 가려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십니다만 이 재난지원금 문제가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선별적으로 가야 되냐, 보편적으로 가야 되느냐. 근데 결국은 이제 선별적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당 대변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선별과 보편이라는 어떤 관점에서만 보면 뭐 보편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두 가지 방향성을 봤을 때 우선은 우리가 맞춤형으로 해서 두텁게 보호해야 될 분들과 그리고 보편적인 지급은 조금 이후에 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는 맞춤형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10일에 대통령이 발표를 하셨어요. 7조 8천억 추경 예산할 계획이고 그리고 7조 8천억에서 3조 8천억 가량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쓰겠다. 현금 지급하겠다. 그런 것들이 그냥 임대 차임을 내는 수준에서 뭐 그칠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이제 비난을 하세요. 이제 그냥 소상공인들한테 200만 원 현금 쥐어줘봤자 임대료 내는 게 끝이다. 그렇지만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을 문을 닫아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마 맞춤형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국민의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 문제는 지금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할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지금 현재 경제 시장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기존의 어떤 복지제도 그 사이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고 이제 면밀한 그런 검토를 통해서 좀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방송 토론회도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는 선별적 지원, 그리고 김부겸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적 지원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제 토론을 통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더 이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신중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별 지급 쪽을 조금 더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당론으로 좀 밝혀오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안전지대에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를 이제 직면한 상황에서도 거의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뭐 지원금이 그 안전지대에 계신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문제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는 어떤 소득 수준이나 어떤 재난의 정도를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외에 아주 다양하고 다각적인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별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그걸 과연 어떻게 지급하느냐, 그 지급의 디테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박재욱 교수님,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국민들 지금 공감되는 선별 지급 쪽에 다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긴급적으로 좀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정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절차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난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용 취약 계층에 해가지고 프리랜서라든지 뭐 이런 특수 고용 종사자들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생계 위기 있는 가구, 이 개념도 말은 좋은데 실제 행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난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좀 고려해야 되고, 이게 추석 전까지 지금 지급된다는데,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물론 출석 전에 지급하면 좋습니다만은 혹시 그 후유증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소외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인 말고 일단 국민들의 박탈감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 뭐 2만 원 통신비 갖고는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디테일 문제가 그런 문제까지 신경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복지 안전망 지금에 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자상위 계층, 일단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항상 보게 되면 자상위 계층이 굉장히 어중간해요. 네네. 이 부분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 나왔듯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우려되는 게 정부의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채무 관계가 굉장히 지금 눈덩이 붙듯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레벨에서는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먼 장래로 보면 이 채무를 지금 채무 자체가 지금 43% 정도 네. 국민 GDP에 비해서 한 10몇 프로가 지금 급증해 있거든요. 채무가 지금 870조인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 전략도 같이 조금 제시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조기영 교수님 바로 이어갑니다. 이제 이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 항상 약간 아쉬움이 있는 거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해 나갈 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경우에는 선별이 옳은 거죠. 옳은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탁상형이라는 거죠. 현장형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대책을 하나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어떤 기준을 대략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지방정부에 넘겨서 각 지방정부들이 그쪽의 형편을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고 디테일을 훨씬 알 수가 있으니까 지방정부들이 실질적인 집행을 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 어떤 현장을 볼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일을 나누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방금 전에 지적이 있었지만은 내년에 예산이 집행되면은 아마 그 GDP 대비가 43.9%가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전에 비하여서 약 2년 전에 비하여서 5% 이상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이 지원 논란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의 대책을 얘기하기 전에 조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인들 관련 논란인데요.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뭐 대대적인 공세를 하고 또 특검까지 해야 된다. 여당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일부 의원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옹호를 하는 입장이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야당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뭐 연일 보도되는 그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 아들과 관련한 병역 사항에 관한 그 보도를 보면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군복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군인들의 부모들이 그 군대에 전화를 해서 아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보통 이제 생각하는 군대의 대응은 뭐 이런 걸 가지고 전화를 하시냐,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을 저희가 기대를 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된 게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했을 때는 그 기록 자체가, 녹음 파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발언을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지경에까지 왔다면 추미애 장관은 좀 여러 가지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상당히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은 지금 즉각 바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저희가 보통 군 관련된 특혜 이러면 군 면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뭐 지금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도 군 면제 때문에 떠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추미애 장관 아들은 십자인대 파열이 된 이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이지만 군대 가서 21개월간 복무를 다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술하지 않은, 군대 가기 전에 수술하지 않은 다른 쪽 무릎을 십자인대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병가를 내서 병가를 2번 하면서 지금 뭐 탈영이냐 마냐라는 논의가 나오는데 이게 군에서는 지휘관의 명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서보다도 군 지휘관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느냐가 그 사람의 생사 여탈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휘관이 휴가 가도 된다, 연장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지시를 했던 거고 그 문제가 그럼 지휘관 국방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국방부를 탓해야지 지휘관 뭐 저는 그 지휘관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그 지휘관은 법대로 한 거니까 군법에 따라서 한 거니까 그런 문제를 왜 정치적으로 끌고 와서 계속 문제화시키고 언론들은 뭐 그런 기사를 좋아하니 당연히 뭐 생산해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 정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한 가지 더 여쭙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말씀 여쭙겠습니다. 김홍걸 의원하고 조수진 의원하고 재산상의 그 어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둘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한 사람은 거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강력하게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재산 의혹 있는 의원이 있다.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들. 일단 이번에는 여당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참 저희가 돈이라는 게 그리고 특히 그 부동산이라는 데 민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부당하게 어떠한 재산 증식을 부동산을 통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걸 회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이제 지금 이런 보도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뭐 해명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되겠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여담이지만 부동산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부동산이 없어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의혹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파헤쳐지는 게 맞죠. 뭐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가 어떤 의혹에 집중이 된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풀어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의혹이 남지 않도록 깔끔한 그런 해명과 어떤 뭐 사실관계 파악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난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뭔가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치인들 개개인의 논란이 정쟁으로 비화하면서 협치가 또 깨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두 분의 교수님께 좀 고견을 듣겠습니다. 조경 교수님 먼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아주 깊이 들어가서 자세한 부분을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쪽의 얘기도 맞고 저쪽의 얘기도 맞고 항상 문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권력을 잡고 있는 쪽은 항상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제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는 국민들의 생각이죠. 다소 억울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족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들어보니까 얘가 옳고 얘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한 사람 보고 아들 보고 그래 미안하다고 해라. 억울하지만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조금 의혹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하여서 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 또 그거는 곧 그 정권에 대한 부담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가 줄줄줄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답답하죠.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룬 분이고 또 뭐 대북 관계에도 기존 틀을 깨면서 새로운 것들을 내세운 그런 참 훌륭한 지도자이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있죠. 예, 박재욱 교수님 바로 여쭙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지금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난 때문에 지금 숨을 헐떡헐떡하고 있는데 정치권이라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물론 따질 건 따져야겠지만 온갖 뉴스에다가 거기 초점이 돼 있고 지금 사실은 보면 지금 중소상공인들 어려운 실태 그런 프로가 좀 나와야 되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선별 지원금 그거 많이 하면 뭐합니까? 국민들은 괴롭고 힘든데 그래서 따뜻한 메시지라도 정치권에서 보내줄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제도 여러 개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모두가 그런데 이런 판국에 제가 뭐 사실 이게 추미애 장관 건이나 뭐 그런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팩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죠? 대부분 국민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이 말 들어보면 아까 말씀대로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이 말이 정말 이런 또 정말 소모적인 거 어차피 지금 검찰의 수사를 할 것이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또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될 텐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국민들 이전에 우리가 그 조국 법무장관권 같이 그런 문제들 재판되는 느낌도 들거든요. 예. 지금 협력을 해도 나라와 국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살까 말까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네. 그런 문제, 물론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권이 따져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만은 특검을 하든 조사를 하든 간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자제를 하고 조금 역지사지의 심정에서 사실은 따져보면 서로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여야당. 그런 자세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이 난국을 풀어가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중앙 정치권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역의 지금 대응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굉장히 엄중한데 이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만만치 않아서요. 부산시의 재난 대응이 뭐 때로는 칭찬을 받고 때로는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양당 여야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한번 입장 들어볼까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지금 현재 지금 겪고 있는 네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가 대응을 한 것이라고는 아주 유명한 그 해수욕장 관광지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방역 캠페인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 이상의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시민들이 밀집하게 모이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 감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주 촘촘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뭐 지난 7월 23일 다들 아시겠지만 그 폭우로 우리 아주 고귀한 시민 3명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전, 그러니까 7월 21일과 22일에 그 행안부에서 각 시도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공문 내용에 의하면 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정 위치에 근무하면서 비상사태에 대응을 해라, 엄중하게 대응을 해라. 그런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7월 23일 그 시장 권한 대행이 그 시청에 그 저녁 식사를 하고 시청에 복귀하지 않고 관사로 지금 퇴근을 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굉장히 좀 박하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변성환 부산시당 권한대행이 집중호우 당시에 퇴근한 건 정말 박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여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제가 죄송하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 관사에 계셨든 뭘 하든 지금 수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2시간 동안 차량이 통제가 안 된 게 문제였잖아요. 원인은 2시간 동안 차량이 통제가 안 되고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부산의 고질적인 배수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확실히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방역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찬성하고요.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산시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저 시 공무원은 아니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사과와 반성으로 마무리를 하시네요. 앞으로 감시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재난재해기금이 지금 거의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제는 뭐 추경을 해도 과연 얼마만큼 부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될 것인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부산시당 여당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부산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을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 지난 제1차 재난지원금 나갔을 때 다들 이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면 재정 건정성을 먼저 앞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시민의 권리를 더 보호해 줘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게 딜레마입니다. 저도 정치를 하다 보니. 그런데 지금 부산시의 입장은 그래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재정 건정성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채 발행도 이 범위를 초과해가지고 이 정말 걱정입니다. 야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코로나 사태로 민생지원금이 3천억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2천억의 정도의 금액이 투입이 됐는데, 그 재원이 오롯이 부산시의 어떤 재원에서 마련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재해 뭐 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상당수 2천억 원의 그런 기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금 자체가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고려해봤을 때 이 부분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소진되고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지방채 발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 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8,960억 정도 정해져 있고, 지금 현재 111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채도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늘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이 지방채가 지금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행안부와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말쯤에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채 한도를 좀 확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111억을 포함해서 1,460억 정도로 이제 확대를 해달라는 그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상당히 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지방채를 늘리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지방채를 추가 발행을 할 때 그 조례를 뭐 개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지방채 사용 용도를 정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산에 어떻게 그 선심성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부산만 놓고 본다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데, 부산 시의회만 놓고 보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더 국민의힘 입장은 지방채 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하지만 꼼꼼하게 더 따져야지, 그리고 조례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딱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들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지혁 교수님. 제가 먼저 먼저 하시죠. 네, 뭐 좀 현상적인 이야기들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김 변호사님, 그 대변인께서 얘기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재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주요 지금 이렇게 재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그 재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적립금 문제가 있어요. 쓰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적립금 하려면 또 추경을 또 해야 되는 상태고. 재난관리기금은 또 뭐가 문제냐면 항목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목을 예컨대 지금 코로나 대응을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딱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저희들이 조금 법 개정을 이제부터 많이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당하니까 진짜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서 지금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기장군에서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기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부산에 피해가 심한 지역 같으면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번 태풍 피해가 크니까. 또 한 가지는 특별 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교부세라는 것은 재난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그 돈을 적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특별 교부세를 저희들이 지급받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거는 작년에 문정부에서 그 지방재정 그 개혁 분권화, 재정 분권, 이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세월이 지나가도 1년이 다 지나가도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분권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재정 분권이 되게 중요한 것을 이번 사태에서 저희들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촉구하고 싶고, 지방채 부분은 행안부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기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노하게 되면 안 되니까 사전에 행안부하고의 그 교감을 충분히 해서, 지방채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니까요. 좀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조경훈 교수님. 저도 뭐 좀 근본적인 얘기를 구체적인 거는 말씀들 하셨으니까,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현재 국세대 지방세가 8대2, 이걸 7대3, 6대4까지 가져가겠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완성을 하겠다라고 한 게 현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진척이 없다라고 하는 점은 참 아쉽고, 그게 꼭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시장을 잘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부산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분은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고 안상용 시장이 유일하게 부산을 위해서 혁신적인 일을 했다. 백스코도 안을 내고 또 광안대교도 만들고 그 이후의 시장들은 행정만 했지. 그리고 한 게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허락해 준 거. 그래서 부산을 보면은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은 뭘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은 양 사방에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로 막혀 있고, 이번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얼마나 이게 태풍에 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예. 앞으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시장 선거에서 예, 예. 좀 부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정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그런 시장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짚을 게 지금 부산에 정책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정체돼 있는 그 현안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우위에 두고 서로 협치를 해야 되는지 두 분 교수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조기영 교수님 뭐 바로 맞습니다. 예. 서로 오늘도 막 양보를 많이 해주시네요.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저게 주로 이제 보면 뭐 저게 경남에 그 지사한테 나온 얘기긴 하지만 불경 그 메가시티 건. 예. 제가 10년 전부터 우리가 이 논의를 해온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광역 경제권. 예. 그때 그게 성사가 됐더라면 지금 상당히 이 부산, 울산, 경남의 지형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때 논문도 쓰고 참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금 시급한 문제죠. 지금 불경의 통합 또는 협력 체제를 만드는 부분들. 지금 근데 시정, 도정은 다 협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도, 그 다음에 상공계. 이전엔 다 그 부산, 경남, 울산이 다 각기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 가덕 신공항 하면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이 바로 당의 부분입니다. 지금 뭐 다 마찬가지예요. 여야당들. 네네. 다들 지금 뭐 필요하다 얘기하지만 협치를 한다는 거. 지금 오늘 주제가 협치 아닙니까? 예. 협치에 있어서 당의 협력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두 분이 또 대변인이시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메가시티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금 불경이 유일하게 수도권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네. 차기 시장 후보는 반드시 이 광역 어떤 메가시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계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협치의 어떤 특히 당 차원에서의 그런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불경 메가시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당 차원의 협치. 조경 교수님. 또 이제 조금 근본적인 얘기를 다시 하고 싶은 게,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정당이 뭐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 해외에 살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은 굉장히 좋은 게 바다도 있고 강도 있는데, 부산은 희한하게 바다를 중심으로만 개발이 됐지 저 넓고 길고 좋은 낙동강 중심으로는 전혀 개발이 되고 있지를 않다. 예를 들면 보스턴 같은 경우에 항구 도시이지만은 보스턴 시내를 관통하는 강이 너무 아름답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서부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부산의 가장 난제 중에 또 숙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양당이 공동위원회나 타스크포스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뭔가 좀 진정성 있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익이 아니라 정말 당을 떠나서 부산 시민 그리고 나아가서 그게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는 거를, 항상 우리 부산은 뭔가 새롭게 하는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거든요. 협치에서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두 분께만 정책을 여쭤본 거는 정치인들이 들어가면 더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제가 바로 선거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분명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 4월 7일이 선거인데 지금 각 당이 굉장히 분주하게 후보군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고, 민주당 쪽은 후보를 내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까? 어디서 그런 첩보를 얻으셨습니까? 아니요, 뭐 언론에서 많이들 그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당론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평가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지금은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니들이 후보를 내서 심판받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보를 내는 거고요.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후보를 내는 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당연히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뭐 정당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그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뭐 누굴 내냐 마냐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유는 이제 서울시장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원을 개정하더라도 부산시장을 좀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다. 이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당론으로 예전부터 정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공공연하게 공표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좀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좀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획득하는 차원에서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 당에서도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지금 거론되시는 분이 반면 저희 당에서는 예. 거의 한 10분 정도 그렇죠. 10분 넘죠. 현역, 예. 뭐 비현역, 뭐 그리고 정치권 내에 계신 분들, 아닌 분들 뭐 포함해서 거의 10분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거론되는 이름들과 그리고 어떤 입장들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예. 저희 당 입장에서 어떤 후보가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공공연히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곤란한 상황이고 다만 이번 부산시장 후보는 그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 부산을 이끌 그런 자질이 있는 그런 분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뭐 도덕성 기본적으로 겸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이 상당히 젊고 그리고 부산을 이끌 능력과 비전을 갖춘 그런 후보가 나와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워낙 많은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혹시라도 이름을 빠뜨릴까봐 제가 이름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불출마 선언으로 해서 그 후보군들이 가지는 제각각의 어떤 경선 룰에 따른 뭐 이익의 차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좀 취합이 된 여론이 좀 입장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서서히 좀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자체가 상당히 좀 다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할 만큼의 어떤 입장 정리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한테도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은근슬쩍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또 뉴스가 됐는데 굉장히 좀 복잡 다단해 보이는데 이런 움직임들 뭐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우리 김소정 변호사님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지혁 교수님, 조기영 교수님부터 이번에 한번 여쭤볼까요? 예. 저는 이번에 그 절차를 진행을 해 나갈 때 일단 아까 우리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당의 생각을 혹은 시민들의 생각을 읽어내겠다는 건지 또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건지 몰라도 아마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만약에 당규를 바꿔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좀 답답한 면이 있어 참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당 내에서 후보로 선정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좀 제대로 국민 앞에서 그죠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 안 시장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시장들이 저는 저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했느냐? 아파트 만들고 황령산에다가 괴물 같은 거 짓고 하는 거 외에는 한 게 없지 않느냐. 얼마나 부산을 아름다운 도시를 이렇게 답답한 도시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부산시에 대한 안을 들고 나와서 시민의 선택을 받는 그런 내실 있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박지혁 교수님. 네. 지금 뭐 어떤 후보에 대해서 거론한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통 이제 지금 얼마 전에 그 지역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시민들이 제일 지금 바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혁신 한 60% 이렇게 나온 걸로 기억하고 나머지 가덕도 신공항이 한 뭐 10몇 프로 이렇게 나옵니다만 다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게 되게 절대 절명의 그 어떤 과제인데
정말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부산시는 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또 정책 수단도 없고요. 예. 부산시에 보면 경제부시장이나 미래산업국이라든지 성장전략국이라든지 관광마이스 산업국 4개과에서 총 과가 그게 몇 개나 됩니까? 19개 정도 과가 있어요. 이런만 해도 300명이에요. 그러면 또 구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 거기도 합치면 다 합치면 한 500명 정도. 많은 인력이 있지만 지금 부산 지방정부의 현실은 뭐냐면 중앙정부의 프로젝트라든지 사업을 단지 집행하거나 수행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시장이 되든지 간에 분명히 공약이 나올 겁니다.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끝낼 거고 가덕도 이야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이야기할 거고. 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것들 그보다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아까 분권 이야기는 이거는 절대적인 어떤 과제고 그런 선상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역대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 맨날 같은 이야기하고 끝에 가서 결론 안 나오고 이런 식의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부산 지금 경제력이 뭡니까? 전국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예. 한때 25%를 차지했던 도시예요. 왜 부산이 몰락하고 있습니까? 경제 능력이 없잖아요. 수당도 없고. 그래서 저는 딱 마지막으로 자기 시장에 누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네. 자 부산을 어떤 그림을 그렸으면 만들 것인가 비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부산 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일자리라든지 어떤 뭡니까 과제가 뭔가 이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는 분 그분이 자기 부산시장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이니까 한마디만 좀 하고 넘어가면은요. 부산 시내에 지금 4년제 대학이 13개 이상입니다. 근데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산에서 졸업해봤자 이게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제 중간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 하나만 봐도 부산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나온 일자리 창출이 시장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예. 사실 총선 이후에 부산의 민심을 쭉 훑어보면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탄생시켰고 그 이후에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를 했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지금 민심의 바로미터는 조금 국민의힘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굉장히 좀 분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그 재보궐선거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좀 변수가 될 만한 일들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뭐가 있다고 좀 짚어주실 수 있을지 두 분 교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대변인님 말씀 듣겠습니다. 조기영 교수님. 바로미터는 그냥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민심의 바로미터가 뭐냐 하는 건데 그건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이슈가 특정 쟁점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드러난 게 안전 문제가 있었죠. 그죠?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심 자체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허가가 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안전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안전을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아까 이야기한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니까 현장형이면서 실무형이면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나오고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인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박철 교수님. 딱 저는 또 한 가지만 딱 포인트 잡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죠. 경제 타격이 아주 연말부터 타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벌써부터 기업들을 보니까 정리 해고가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지금 코앞에 왔죠. 왔고 지금 보니까 이 경제에 대한 피해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에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하고 이 경기도는 이런 지역은 조금 여력이 있을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근데 지금 영남권이나 부산, 대구, 광주, 지방 거점 도시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대응을 대처하게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손 놓고 있다가 만약에 막상 코로나 한파에 의해서 경제난이 심각해질 때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죽어나갈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그때는 죽은 환자한테 약을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라면 변수라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김소정 대변인님, 그 야당에서도 생각하는 보관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또 연결이 된 공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민심의 바로미터, 뭐 어떤 것들을 좀 주안점으로 두고 지금 공약을 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두 교수님들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네. 그런 현안에 대한 뭐 대처 능력은 기본적으로 탑재는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4차 혁명의 초입 단계에서 상당히 디지털 기술 혁명을 겪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뭐 전자상거래나 무인화, 자동화에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활 환경이 아주 급격한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앞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이런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지금 아주 많은 그 급격한 변화, 그 4차 혁명에 버금가는 급격한 변화가 또다시 불어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네. 그리고 기업 그 근무 환경에 있어서도 완전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서비스 산업의 어떤 위축이라든지 자영업자의 감소 이런 부분을 상당수의 전문가들께서 예측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곧 이제 우리 사회로 밀어닥칠 어떤 우리 뭐 교류하는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나 어떤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 초입 단계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미리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상하고 예측하는 그런 능력, 그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얼마나 신속하게 내놓는가 하는 그런 능력을 좀 부산 시민들께서 좀 검증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 또한 아주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강유경 대변인님. 앞서 두 분 교수님들이 계속 강조하셨던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 그러니까 지방 분권들이 해결이 돼야지 일자리든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살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발버둥 칠수록 어떻게 보면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지금 뭐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런 것들을 가열차게 속도를 내서 지방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데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네 분께 모두 마무리 발언 시간은 못 드리고요. 대변인 두 분이 오셨으니까 각 당의 입장, 그리고 혹시라도 말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발언 기회를 통해서 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소정 대변인님. 네, 저희 당이 이제 국민의힘 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희망을 드리고 국민의 힘을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건축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자,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대변인님.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으로 거듭났으니 우리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붙잡고 협치해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낙연 대표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부산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대변인께서 상세적으로 좀 짧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짧게 뭐 두 분 교수님께도 발언 기회를 조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경구 교수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저는 국민의당에게 국민의힘에 부탁하는 거는 힘 있는 국민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부탁하는 거는 전 국민과 더불어 가는 정당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재욱 교수님 짧게. 네. 조금 저는 황골 탈퇴,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제도 모든 것을 한번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간다는 그런 각오로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지금 코로나 지금 포스트 코로나였죠. 그래서 그렇게 황골 탈퇴한다는 완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두 정당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기존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가치를 뒤엎을 수 있는 정복의 정치, 정복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 함께했습니다. 강윤경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 김소정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 박재욱 신라대 공공인지학부 교수, 조경근 경성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네 분 함께했습니다. 사실 부산의 여야 협치를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재보궐선거가 워낙 밭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듭니다. 하지만 이전에 봐왔듯이
물론 살벌한 경쟁심이 내재돼 있지만 그걸 얼마만큼 잘 컨트롤하면서 진사적으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마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유심히 양당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등과 반목은 자멸이라는 사실, 이미 정치인들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배웠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사포커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니의 빨간 노트. KT 5G. 슬로우는 매트리스 위를 봅니다. 몸에 가장 먼저 닿는 토퍼 매트리스니까 제대로 믿을 수 있게 고집스럽게 당신과 좋은 잠 사이 슬로우. 나한테만 보이는 또 한 겹의 세상. 그렇게 충전하면 정말 기운이 생겨요. 나는 보건교사 안은영이다. 9월 25일 넷플릭스에서. SUV가 요즘 대세라는데 거기서 거기니까 투박한 건 싫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XM3. SUV다운 존재감은 기본, XM3만의 우아함까지. SUV 그 이상, XM3. Experience more, XM3. 어떤 공간이든 어떤 입맛이든 오픈 쿠킹을 시작합니다. 쿠쿠 트윈 프레셔. 초고압을 넘어 무압까지 담은 쿠쿠만의 미식가정. Amazing. Cuckoo Twin Pressure. 우리 가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시라고. 마음까지 풍성해지네. 집에서 누워서 매일 말로 못다한 마음까지 선물해 보세요. 세라젬. 야, 너 왜 이렇게 부었니? 야, 너 피난다. 피? 잇몸이 붓고 피날 때, 이치를 시작할 때 닦으면 치료되니까. 잇몸병엔 잊지마, 이치. 진귀한 인삼의 생명력을 담은 진세노믹스. 3중 마이크로 타겟팅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피부를 완성하다. 설화수 자음생 에센스. 생리대 어디까지 유기농일까? 어디까지 무표백일까? 따져봐. 내 몸에 닿는 거니까. 흡수체까지 염소 0%. 닿지 않는 곳까지 유기농 100%. 오드리선 TCF 더블코어. 여기는 내가 가장 선명하게 보는 세상. 갤럭시 노트 20. 짜장아! 짜장아! 치킨아! 간절히 원해왔던 짜장과 치킨의 기다리던 만남. 너무 맛있네. 메이색 이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짜파. 짜파 치킨. 중국집에는 없어.